제1화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 6.25가 뭐예요? (6.25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인민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전쟁이란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이 일어난 3월 1일을 3.1절이라 하고,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8월 15일을 8.15 해방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6.25는 전쟁이 일어난 날짜를 넣어서 만든 날이란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6.25는 어떤 전쟁이었나요?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보려면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지? 지금부터 6.25 전쟁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어.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란다. 그땐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었지.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단다. 그런데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이 그냥 곧바로 38선을 막아버려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졌어. 그 후 3년 동안 유엔이 우리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실패했단다. 결국 1948년 8월 15일 남한 지역에만 대한민국이 세워졌어. 그래요? 그런데 왜 6.25가 일어났어요? 당시 북한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은 남한에 쳐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났어. 남한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북한 혼자서는 남한을 공격할 힘이 없었어. 그래서 도움을 받으러 몇 번이나 소련의 스탈린에게 찾아갔지. 결국 스탈린은 남한을 침략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무기도 보내주었어. 중국의 마오쩌둥도 군대를 보내주기로 김일성에게 약속했단다. 그때 해방 직후라 국군은 수도 적고 강력한 무기도 별로 없었어. 비행기는 정찰기 6대가 전부였지. 그런데 남몰래 전쟁을 준비해온 북한은 군인 숫자도 많았고 소련이 탱크랑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지원해줘서 무기와 물자도 풍부했단다. 6.25 전쟁은 이렇게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이 함께 일으킨 끔찍한 전쟁이란다. 그런데 김일성이 누구예요? 김일성은 소련이 내세운 북한의 우두머리였지. 진짜 김일성 장군은 북한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독립투사였어. 그런데 소련은 김성주라는 소련군 대위 출신의 가짜 인물을 김일성 장군인 척 북한 주민 앞에 내세웠단다. 가짜 김일성을 보고 북한 주민들은 크게 실망했지. 하지만 33살의 김일성은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무시무시한 독재자 자리에 올랐어.
김일성은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엉두르며 자신을 위대한 수령, 민족의 태양이라고 선전했지.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까지 3대를 이어 북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단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어. 제2화 우리를 도우러 유엔군이 왔다. 6.25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침략해왔어. 일요일 새벽 모든 사람이 군이 잠들어 있던 시간이었지. 느닷없이 휴일에 침략을 당한 국군은 병력도 부족하고 적의 탱크를 막을 무기도 없었어. 하지만 국군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단다. 초기에 북한인민군을 가장 잘 막아낸 전투는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춘천 전투였지. 국군은 높은 산줄기와 좁은 계곡을 잘 이용해서 인민군의 전쟁을 사흘 동안 늦출 수 있었단다. 춘천 전투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과 엄마, 아빠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참가해 인민군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다. 덕분에 미군과 유엔군이 우리를 도우러 올 때까지 귀중한 시간을 볼 수 있었어.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인 6월 28일 서울은 인민군 손에 넘어가고 말았단다. 서울을 빼앗겼다고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서울 사람이 남쪽으로 피란을 떠났지. 이승만 대통령은 피란 가지 않고 서울을 지키겠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설득해서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갔단다. 만일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 적에게 붙들리면 큰일이니까. 서울에서 피란 가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인민군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단다. 국회의원, 예술가, 교수, 판사, 변호사, 작가, 기술자, 의사, 교사 등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끌려갔어. 그들은 미아리 고개 등을 통해 가족들 눈앞에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갔단다. 무서운 속도로 쳐내려오던 인민군의 기세는 서울을 점령한 후에 잠시 주춤해졌어. 그때 미군과 유엔군은 우리를 도와주러 먼 길을 달려오고 있었단다. 유엔군은 왜 우리를 도와줬나요? 그거야.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으니까 그랬지. 북한의 침략 소식을 들은 유엔은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내기로 결정했어. 북한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반국가 단체였으니까. 그러니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은 유엔에 도전한 것이나 다름없었어. 그래서 당연히 유엔군을 보낸 거야. 유엔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했단다.
유엔 결정의 뜻을 같이 한 16개 나라가 바로 군대를 보내주었어. 다섯 나라는 의료 지원단을 보내주었고, 전쟁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보내준 나라도 39개의 나라가 되지. 다 합하면 60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단다. 우리 군대는 계속 용감하게 싸웠나요? 물론 있지. 용감한 우리 군인이 유엔군 사령관인 맥어더 장군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있단다. 맥어더 장군은 전쟁이 일어난 지 나흘 만에 우리나라에 왔어. 그때 한강 방어선을 둘러보다가 참호를 지키고 있던 국군 병사를 보았대. 맥어더 장군이 왜 후퇴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국군 병사는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이 말에 감동한 맥어더 장군은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그 병사에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병사는 싸울 수 있게 총과 탄환을 충분하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 이때 맥어더 장군은 이 병사의 나라를 꼭 구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해. 제3화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학도의용군. 소년병도 있었어요? 그럼 학생들까지 전쟁터에 나갔다고요? (6.25) 전쟁 때 수많은 중고등학생 소년 소녀가 가방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단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을 학도의용군이라고 부르지. 이 언니 형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 모자를 쓴 채로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어.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전쟁터에 나간 거지. 군대에는 가지 않았지만 방범 활동을 하거나 간호 활동 등을 했던 학생도 수십만 명이나 되었단다. 이 중에는 17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 소녀 병사도 3만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어.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언니 형들은 계속 군대에 남아서 나라를 위해 싸웠단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국군은 인민군과 어떻게 싸웠어요? 국군과 미군은 1950년 8월 초 낙동강까지 밀려났어.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그곳에 최후의 방어선을 마련했지. 해구로 가는 길목에 있던 다부동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단다. 그곳은 우리에게나 적에게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어. 해구를 빼앗기면 부산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야.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을 지휘한 사람은 백선엽 장군이었어. 그는 내가 제일 앞에 설 테니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라고 명령하고 용감하게 맨 앞으로 나아갔단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덕분에 국군은 인민군을 막아낼 수 있었어. 그렇게 전투가 치열했으면 희생된 사람도 많았겠네요.
파부동 전투에서 수많은 우리 국군이 희생되었단다. 물론 훨씬 많은 숫자의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지. 그 가운데 남한에서 인민군으로 강제로 끌려간 어린 학생과 청년도 많았어. 9만여 명이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인민군에게 끌려갔거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여 잘 자라. 이 노래는 전우여 잘 자라라는 대중가요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흐르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가 전우여 잘 자라. 이렇게 꽃잎처럼 숨져간 전우들을 생각한다. 우리 국군은 낙동강 전선을 넘어 다시 북쪽으로 반격하게 되었단다. 영아 잘 있거라. 우리를 걸치면 나 달빛 아닌 고개에서 마지막 나도 먹던 바람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제4화 북한 공격을 물리치고 통일을 위한 반격. 그래서 서울까지 밀고 올라갔나요? 그건 아니야. 서울을 되찾기 위해서는 낙동강이 아닌 다른 곳을 먼저 공격해야 했단다. 서울을 되찾는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야. 하지만 인민군의 관심을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포항 근처에 있는 장사리에서 큰 전투를 벌였어. 인천은 서쪽인데 동쪽으로 적을 유인한 거지. 학도병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바다를 통해 장사리에 상륙해 길을 막고 인민군의 보급로를 끊는 데 성공했어. 학도의원군 고등학생 형들이 크게 활약한 이 작전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고 서울을 되찾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단다. 인천 상륙작전이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은 북군과 유엔군이 서해 바다를 통해 인천에 상륙한 작전을 말해. 인천 앞바다는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크고 바다가 얕은 편이야. 항구로 들어오는 백길도 좁고 물살도 거세지. 이렇게 인천은 상륙작전을 펼치기 어려운 곳이라 미국의 많은 장군이 반대했어. 하지만 맥어더 장군은 적도 그렇게 생각하고 방어를 소홀히 할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기습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인천에 상륙하기로 했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은 인민군을 물리치며 한강을 건넜지. 그리고 9월 28일 드디어 서울을 되찾은 거야.
서울에 들어온 국군과 유엔군은 중앙청에 걸려있던 북한의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양했단다. 우리가 서울을 되찾은 후 인민군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천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자 북한 인민군은 우왕좌왕했지. 한마디로 동안에 든 쥐가 되어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기 시작했어. 서울을 되찾은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은 맥어더 장군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북쪽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 그런데 유엔군은 38선 너머까지 쫓아가서 인민군을 무찌르려고 하지 않았지. 이승만 대통령은 38선을 넘어 계속 싸워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했단다. 그래서요? 그래서 38선을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넘었지. 1950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하라라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명령했어. 그에 따라 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했지. 그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정해진 거란다. 며칠 후 유엔군도 38선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국군과 함께 북쪽으로 진격했어. 국군과 유엔군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 평양을 거쳐 드디어 압록강에 다다랐지. 기쁨에 찬 국군 병사는 자신의 물통을 꺼내 압록강 물을 담아 대통령에게 보냈어.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감동의 물결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흘러넘쳤단다. 제5화 중공군 참전 그리고 위대한 장진호 전투. 그런데 왜 통일을 못했어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전에 김일성은 이미 중국에 망명정부를 세우기 위해 부하들과 가족을 중국으로 보냈어. 그리곤 소련과 중국에 도와달라고 또다시 매달렸지. 그래서 중국의 마오쩌둥은 전쟁에 참가할 것을 결정한 거야. 엄청난 수의 중국 공산군은 소리도 없이 한반도로 숨어 들어왔어. 유엔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단다. 중공군은 군복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총이 없는 군인도 절반이 넘었어. 하지만 병력 수는 마치 바닷물이 밀려드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많았지. 바다처럼 많은 병력을 이용하여 공격했다고 해서 인해전술이라고 해.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단다. 중공군이 아니었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었을 거야.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과 어떻게 싸웠나요? 수많은 중공군이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며 몰려들었어. 대마고원 근처에 있는 장주를 일대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단다. 중공군은 장준호 일대에 있던 미군 해병대를 포위했어. 5배나 많은 수로 말이야. 하지만 미군은 결국 중공군을 물리치고 함흥과 흥남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어.
그래서 장준호 전투를 전쟁 역사 중 가장 위대한 후퇴라고도 해. 하지만 이 전투에서 500명 가까운 미군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단다. 미국은 지금도 장준호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국군의 유해가 나오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그 유해를 보내주기도 하지. (2020년 6월 23일에도) 국군의 유해들이 그렇게 미군을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되었단다. 군인들과 피란민들은 어떻게 철수했나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 중공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 주민들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피란길에 올랐지. 흥남 무도에는 10만 명의 국군과 미군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하면 원산 일대를 이미 적군이 차지하고 있어서 육로로는 후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엄청난 숫자의 피란민이 부두로 몰려온 거야. 그때 국군의 김백일 장군과 현봉학 통역관은 피란민들은 유엔군이 진격해 올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을 여기에 두고 가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라며 당시 철수를 책임지던 알몬드 장군을 설득했어. 또 김백일 장군은 만약 미군이 이 피란민들을 태우지 못한다면 국군은 피란민들과 함께 적진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라면서 피란민과 함께 철수할 것을 주장했지. 이 두 사람의 설득에 감동한 알몬드 장군은 결국 피란민들을 태우고 철수하기로 결심했어. 엄청난 양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바다에 버리고 그 대신 피란민을 잔뜩 싣고 떠나는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되었단다. 이 철수 작전으로 9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 배에 탄 피란민들은 무사히 남한으로 왔나요? 마지막으로 흥남을 떠난 배는 메르디스 빅토리호였어. 배에는 음식물도 넉넉하지 않았고 날씨도 무척 추웠지. 사흘간의 항해 끝에 피란민 모두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했어. 그런데 그 사흘 동안 피란민 숫자는 5명이나 더 늘어나 있었단다. 배 안에서 아기들이 태어난 거야.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미군은 김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이렇게 김치 아기는 1호부터 5호까지 태어났지. 그래서 12월 25일에 마무리된 흥남 철수 작전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그리고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한 기록으로 2004년에 기네스북에도 올랐어. 제6화 정전회담과 안공포로 석방. 그래서 중공군은 중국으로 돌아갔나요? 아니, 천만에. 안타깝게도 중공군은 남한으로까지 쫓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쳐들어봤단다. 중공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포기해야 했어. 이를 일사후퇴라고 하지. 그래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또 피란을 떠나야 했어. 혹독하게 추운 날씨 속에 수많은 사람이 서울을 떠났단다. 인민군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피란을 가야 했던 거야. 국군과 유엔군은 곧 반격을 시작해서 3월 15일에 서울을 되찾았단다. 70일 만이었지. 이때부터 38선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어.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힘에 부딪혀 중공군은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어. 이때 영국군은 파주 일대 설마리에서, 프랑스군은 여주 일대 지평리에서, 터키군은 용인 일대 동백동에서 용감하게 싸웠단다. 그런데 왜 전쟁을 멈추기로 했나요? 삼팔선 근처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어. 전쟁 기간이 길어지자 김일성은 당황했지. 중국도 계속되는 전쟁이 지치고 유엔군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어.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정전하자는 제안이 여기저기서 나온 거야. 정전은 전투를 멈춘다는 뜻이야.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된 정전회담은 중단되었다가 다시 열리기를 되풀이했어. 양쪽의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린 문제는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군사 분계선은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포로 교환 문제였지. 유엔군과 인민군, 중공군은 군사 분계선을 전쟁 전의 38선이 아니라 정전되는 시점, 바로 그때 전선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단다. 포로로 잡힌 군인이 많았나요? 유엔군은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만 돌려보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어. 포로가 됐던 사람이 공산국가에 돌아가면 숙청되거나 총살될 텐데 그들을 그렇게 놔둘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1953년 6월 18일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를 석방했어. 당황한 미국은 전쟁이 끝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단다. 그렇게 그때부터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돕고 친구가 되는 한미 우호 관계가 확실해진 거야. 제7화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정전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전투는 멈췄나요? 아니야. 정전회담이 열리는 2년 동안에도 국군과 유엔군은 인민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어. 철원 지역에 있던 백마고지에서는 9일 동안이나 공격을 받았지만 국군은
중공군 10,000명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고지를 지켜냈지. 우리 해병대는 19일 동안 치열하게 싸워 양구 도솔산도 빼앗았어. 이승만 대통령은 도솔산에 직접 방문해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를 써주셨단다. 또 경기도 파주 지역의 장단, 사천강 지구에서는 5천여 명의 국군이 중공군 4만여 명의 공격을 물리쳤지. 이 전투에서 국군에게 크게 패배한 중공군은 그 기세와 전투 의지가 완전히 꺾였단다.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군은 철의 삼각지라 불리는 김화, 철원, 평강지대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중공군으로부터 고지를 빼앗았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돌아왔나요? 아니, 한 명도 못 돌아왔단다. 북한은 국군 포로가 없다고 잡아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군 포로가 북한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었지. 그런데 1994년 국군 포로 조창호 소위가 서해 바다를 통해 최초로 북한을 탈출해 오셨어. 그리고는 10만 명 가까운 국군 포로가 북한에 붙들려 있다고 알려주셨지. 80분이나 스스로 탈북해서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오셨어. 남한으로 오신 국군 포로 할아버지들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재판을 해서 이기기도 하셨단다. 탈북해 오신 80분의 국군 포로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영웅들이지. 포로들이 강제로 북한에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셨으니까 살아있는 분들은 어서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지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야 해. 어쨌든 정전협정을 맺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나요?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대표와 인민군, 중공군 대표들은 정전협정서에 서명했어. 그날 밤 모든 전선에서 대포 소리가 멎었단다. 정전은 전투를 멈춘다는 뜻이라고 했지. 지금도 6.25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다만 전투를 멈춘 상태일 뿐이야.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떠벌렸어. 하지만 6.25 전쟁은 대한민국과 유엔이 침략자, 공산주의자들과 싸워 이긴 자유수호 전쟁이란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되었지.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은 어디인가요? 6.25 같은 큰 전쟁을 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지. 그 경계선이 38선에서 군사 분계선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동쪽의 군사 분계선은 38선 위로 쭉 올라가고 서쪽의 군사 분계선은 38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서해안의 경계선은 북쪽으로 쭉 올라갔어. 북한의 황해도 앞바다에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때문이야. 북한은 그게 배가 아파서
연평도와 그 앞바다를 3번이나 공격하고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단다. 제8화 6.25 전쟁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역사. 전쟁 중에도 언니, 형들은 학교에 다녔나요? 전쟁 중에 우리 정부는 부산에 임시 수도를 차렸어. 정전 협정이 맺어진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 부산에 몰려든 피라민들은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남자든 여자든 막노동을 해야 했어. 나라의 모든 정상적 기능이 멈추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배우겠다는 의지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단다. 거의 모든 학교는 부산에 임시학교를 차렸고 군용 천막을 얻어 야외 교실을 만들고 수업을 했어. 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던 거야. 전쟁 중에 고마웠던 분도 많았겠네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몸바쳐 싸운 장병은 수도 없이 많지. 국군도 많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민족도 다른 나라들의 용감한 군인도 많았단다.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도 대단한 분이었지. 워커 장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을 막고 한반도 전체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어. 그의 아들 샘 워커 대위도 함께 참전했어. 그는 최전선의 중대장으로 공산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훈장도 받았지. 서울 동쪽에 있는 워커힐 호텔은 그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딴 호텔이란다. (1951년 4월에) 주한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해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던 벤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도 폭격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전했단다. 그런데 아들이 작전 중에 실종되었을 때 아버지인 벤프리드 장군은 아들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 장군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서는 안 되고 혹시 수색 작업 중에 다른 군인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한 거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군에도 유명한 장군이 있었단다. 프랑스는 그때 전투 병력을 보낼 여유가 없었어. 그런데 랄프 몽클라르 장군은 대대 규모의 지원병을 모집해 참전하기로 했어. 결국 몽클라르 장군의 프랑스 군대는 지평리 전투 등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단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도와준 수많은 외국 군인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매년 6.25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을 초대하고 있어. 그분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싸워 지켜낸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며 자랑스러워 하신단다. (6.25) 전쟁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 온 나라가 완전 폐허가 되었으니까. 건물, 도로, 철도, 산업시설까지 거의 모두 부서졌지. 또 전쟁 중에 수많은 북한 농부가 공산주의를 피해 목숨 걸고 남한으로 내려왔고,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합해 100만여 명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었단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은근과 끈기로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 그럼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기에 있는 밤하늘 사진이 남한과 북한의 사정을 잘 말해준단다. 북한은 지금 독재로 인한 가난의 어둠에 쌓여 있고, 남한은 자유와 풍요로움 속에 밝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 이는 남한이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야.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승리로써 그 소중한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단다. 그럼 6.25 전쟁의 이름을 자유수호 전쟁이라고 바꿔야겠네요. 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다 하고 멋지다. 그럼 그렇고 말고. 6.25는 한마디로 자유수호 전쟁이란다.